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박문각에서 교정학을 담당하는 이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9월 11일 토요일 날 시행된 7급 공채 기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기출 해설 위주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위주로 말씀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으로 기출문제 7급이 이제 시험 제도 변경에 따라서 20문제 출제 형태에서 25문제로 출제가 됐고, 또 시험 유형도 글쎄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될 건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좀 있지만, 어쨌거나 9월 11일 시험에는 좀 이례적인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접근력을 좀 키워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공이 제가 확실하게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법령 위주의 시험 패턴이 되던 아니면 이론 위주의 시험 패턴이 되던, 이론의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7월달 기본서 수업을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기본서 법령에서는 꾸준하게 그래도 기본적인 법령의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여러분들 21년도는 25문제가 출제가 된 첫 해의 시험이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9급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 번 누차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 법령 위주의 시험 패턴으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면 7급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법령과 그 다음에 이론 부분이 적절하게 섞여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법령은 형집행법 파트 쪽에서는 꾸준하게 8문제에서 9문제가 출제가 되어 오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형사정책 관련 법령에서 이번엔 이례적으로 3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정책 학설에서 5문제, 그 다음에 교정 관련 학설에서 무려 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저희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이 패턴으로 계속해서 7급의 시험 형태가 아니면 앞으로의 교정학의 시험 패턴이 이렇게 갈 건지에 대한 거는 아직 좀 더 의구심이 좀 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배우는 교정학 쪽에서는 교정론 파트와, 자, 그 다음에 형사정책론 파트로 나눠지는데, 자, 교정론 쪽에서 법령이 보시는 것처럼 8문제를 차지했고, 자, 그 다음에 이론 부분이 법령이 9문제를 차지했습니다. 9문제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론이 8문제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형사정책 쪽에서는 법령이 3문제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론이 5문제 이렇게 차지를 해서 전체 25문제의 형태를 가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교정론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7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형사정책론에서 8문항이 출제된 이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법령 부분의 출제가 전체의 한 48% 정도를 차지하고, 뭐 50대 50이라고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론 부분이 52% 정도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교정론 이론적인 부분, 이론 개념에 관련된 부분이 좀 상당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내년에 시험의 패턴이 왜 9급의 경우에도 내년에부터는, 자, 올해까지는 어떤 형태였죠? 조정 점수가 반영되는 선택 과목제였다면 내년부터는 어떤 형태로? 필수 과목제로 바뀌기 때문에 9급의 경우에도 이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념 정리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 8월달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면서 개념 위주의 학습 패턴, 개념을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꾸준하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올해 시험에 있어서 7급의 경우에는, 자, 역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옳은 거 찾는 거 하나, 아니면은 틀리는 거 찾는 게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역시 여러분들 틀리는 문제, 옳은 문제가 9문항이 나왔고, 그 다음에 틀리는 문제 찾는 게 16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여러분들 틀리는 형태의 문항수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학습을 한 수험생들이라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박스형의 문제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4개의 문항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지문도 좀 길어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도 좀 길게 출제가 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수험생님들이 시간 안배에 대한 부분도 필요치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하는 우리 7구급 수험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 상, 중, 하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상의 난이도가 4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중의 난이도가 12문제, 그 다음에 하의 난이도가 9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 박물관 학원에 3월부터 들어와서 3월 법령 특강과 그 다음에 4월달 옳은 지문 특강을 막판 시험 대비용으로 7구급용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자, 그 중에 여러분들 선택지 지문에서 13개가 9급에 이어서 13개가 지문 그대로가 적중을 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법령 문제가 총 몇 프로? 여러분들 법령 문제가 1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 법령 특강을 통해서 제가 10문제를 적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 잘났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형태로 시험이 출제가 됐고, 이제 이 형태가 과연, 자,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이론적인 부분이 20문제가 출제가 될 때 맥스 나왔을 때가 보통 6문제, 보통 4개, 5개 정도가 출제되는 형태였는데, 요번에 같은 경우 이례적으로 좀 이론적인 부분이 좀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앞으로 향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교정론 파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법령 부분 쪽에서 교정론 쪽에서의 교정 관련 형집행법과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그 다음에 교도관 직무규칙까지 놓고 민형교도소법, 교도관 직무규칙까지 놨을 때, 자, 이례적으로 여러분들 단독으로 교도관 직무규칙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교도관 직무규칙 같은 경우는 저도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부분을 좀 다뤄드리는데, 자, 교도관 직무규칙은 오히려 승진 또는 오히려 여러분들 면접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례적으로 단독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끔 출제가 되는 형태라서 구분 수용에 있어서 구분 수용을 물어보는 형태, 그 다음에 개호 부분, 수용자 개호에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들 제가 뭐 너무나도 많이 얘기했던 수용자 권리구제 방안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 자, 이번에는 권리구제 방안 쪽에서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청원과 순회전공 관련된 부분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뭐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는 특별한 보호 파트가 역시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위생과 의료 파트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여러분들 교도작업에 관련돼서 출제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징벌, 수용자 상호제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징벌에 관련된 거.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여러분들 규 허가에 관련된 거가 출제가 됐는데, 자, 이 규 허가에 관련된 거는 사례형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다,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형사정책론 관련 법령 쪽에서는
형사정책 관련 법령 쪽에서는 첫 번째 보호관찰 기간이 출제가 됐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을 물어보는 형태가 나왔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단순하게 보호관찰 기간에 있어서 치료감호법과 소년법, 그 다음에 가정폭력 범죄에 관련된 것까지 연결시켜갖고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가지고 처분 기간을 물어보는 형태가 출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매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보호소년법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자, 어찌됐건 보호소년법에 대해서 보호소년원 규모, 그 다음에 보호처분 변경 사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징계에 관련된 거를 물어보는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은 수업 시간마다 매번 강조하는 소년법 쪽에서는 뭐 보호처분 기간에 대한 거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 소년법에서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보호처분 기간에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령에 대한 거는 크게 뭐 어려움을 있게 출제가 된 부분은 아니었지만, 또한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규 허가에 있어서는, 규 부분에 있어서는 사례형 문제 형태가 출제가 됐고, 자, 그 다음에 교도관 직무규칙이 별개의 형태로서 출제가 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형사정책 관련 법령이 좀 적게 출제가 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골고루 보호관찰 처분 기관에서는 소년법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가정폭력에 관련된 거, 이런 것까지 잘 섞어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출제를 했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론적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교도소화, 수인의 사회인 사이크스와 수인의 사회인 교도소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간처우소에 관련된 거, 개방처우의 일환으로서의 중간처우소로서, 자, 개념과 의미를 물어보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교도작업에 있어서 교도작업 개념을 물어보는 형태가 출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들 교화 개선형. 자, 교화 개선에 관련된 거를 출제한 형태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교정의 이념을 물어보는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정의 이념에 있어서는, 자, 무력화와 그 다음에 뭐 억제, 이런 거에 관련된 거를 물어보는 형태가 출제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 누진처우 제도에서 점수제냐, 그 다음에 아일랜드제냐, 잉글랜드제냐, 이걸 물어보는 형태가 출제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곱 번째는 형벌의 목적을 물어보는 형태.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뭐냐면은 전환제도를 물어보는 형태. 다이버전인 전환제도를 물어보는 형태의 시험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사정책론 같은 경우는 형사정책 이론에 있어서는 형사정책 이론이 오히려 크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부분 정도로 출제가 됐는데,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을 물어보는 개념. 차별적 이론을 물어보는 형태. 두 번째는 여러분들 주요 학자를 4개의 선택지 지문으로 넣어갖고 만든 개념, 이렇게 출제가 됐고, 그래서 주요 학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그런 형태로 내용을 숙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형태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자, 올인의 보호관찰 유형을 물어봤고, 자, 올인의 보호관찰 유형을 물어봤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 기존의 출제 방식에서는 올인의 보호관찰 유형을 물어보거나 스미크라의 보호관찰 모형을 물어보는 형태에서 하나 정도씩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보호관찰 유형에 대한 거를 두 가지의 형태를 다 물어보는 그런 형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미크라의 보호관찰 모형을 물어보는 형태가 출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범죄 원인에 관련된 개념을 물어보는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시험 난이도가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는 주로 중문제는 많지 않고 상문제는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중문제가 보통 두세 문제, 많아야 한 세네 문제, 그리고 나머지가 하의 형태로 문제 출제의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상의 문제가 네 문제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중상의 문제 형태가 하의 문제 형태보다 좀 더 많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또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지문이 좀 더 길게 출제가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생각했을 때 야 쉽지 않은데 이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개념 위주의 정확한 학습법은 필요치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해 나가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기출 해설 형태로서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출 특강이나 이런 거 진행을 할 때 세부적으로 좀 수업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그냥 가볍게 답을 한번 다루는 형태,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됐는지의 개념 이런 정도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봅시다. 교도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이거는 크게 문제없이 수험생들이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은 3번인데 수용지향적 하위문화에 속하는 수용자는 교도소 내의 지위 획득에는 관심이 없다. 자, 여러분들 출소에 지위 획득에는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출소 후의 생활에 관심이 없는 부분으로서, 자, 어떤 형태? 자, 어떤 형태라고 봐야 되죠? 자, 수용자 문화에 있어서는 세 가지로 나눠지죠. 범죄지향적 부문화, 그 다음에 수용지향적 부문화, 그 다음에 합법지향적 부문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범죄지향적 부문화라는 거는 외부에서 터득한 반사회적 부문화를 고집하는 형태로서 장래에 나가서도 계속 범죄 생활을 행할 것을 지향하는 애들을 바로 범죄지향적 부문화라고 하고, 수용지향적 부문화라는 거는 자신의 수용 생활을 보다 쉽고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교도소의 지위 획득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출소 후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는 애들, 자, 그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합법지향적 부문화라는 거는 하루속히 형기를 마치고, 자, 사회에 나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유형으로서 교정시설 규율을 잘 따르며 직원과의 긍정적인 관계도 유지하려고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2번 봅시다. 2번은 교도관 직무규칙상. 자, 여러분들 2번 문제는 교도관 직무규칙상. 자, 교도관 직무규칙이 단독으로 출제되는 것도 많지 않은 부분인데, 거기에 문제 형태는 옳은 거, 틀리는 걸 찾는 형태도 아니고 옳은 거를 찾는 형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수험생들이 좀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자,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주 1회 이상, 아니죠, 매월 1회 이상이 되는 거고, 자, 교도관 직무규칙 제 16조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 간부란 보안과장이 지명하는, 자, 보안과장이 지명이 아니고 당직 간부란 누가 교정시설의 장이 지명하는, 자, 교도관 직무규칙 제 2조 8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자, 미리 호송 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 이거 맞은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문근무자는 수용자의 취침 시간부터 기상 시간까지 보안과장의 허가 없이 정문을 여닫을 수 있다. 자, 이게 여러분들 헷갈렸을 거예요. 보안과장이 아니고 당직간부입니다. 당직간부. 자, 그래서 자, 교도관 직무규칙 제42조 정문근무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자, 형집행법상 구분수용 예외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거는 푸는데 뭐 크게 무리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정답은 여러분들 4번이 되겠죠. 수용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는, 자, 25세가 되기 전까지니까 몇 세? 23세가 되기 전까지라는 거. 기본적으로 뭐 금방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자, 형집행법 1번 같은 경우는 12조 제1항 1호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12조 제1항 3호에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어떻게? 자, 동법 제12조
자, 2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의 지문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3번의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옳은 지문 특강에서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적중을 시킨 그런 내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봅시다. 형집행법상 자, 수용자 개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용자 개호에 관련된 거는 안전과 질서 파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금방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답은 금방 알죠? 금치 처분 중인 수용자가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 징벌 집행은 중지된 것으로 한다. 중지된 거니까 계속된 거로 보니까 계속된 거로 본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금방 답은 찾을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 자, 1번 같은 경우는 자, 형집행법 시행령 113조 신체 등에 대한 검사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자, 2번 같은 경우는 금치 처분 중에 자, 징벌 집행은 계속되는 거로 본다. 자, 어떻게 시행령 134조 징벌 집행의 계속에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교도관은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개호하는 경우 보호장비나 수용자의 팔목 등에 전자경보기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시행규칙 165조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보호침대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자, 아시죠? 시행규칙 186조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찾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처우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간처우소 개념 이론에 관련된 건데, 자, 여러분들 아마도 7급을 준비한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뭐 어느 교수님들한테 어느 강사들한테 수업을 들었어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다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은 금방 2번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석방정 중간처우소는 정신질환 범죄자나 마약 중독자에 유용하며 석방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여러분들 석방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게 아니고 뭐의 충격을? 자, 입소 전이죠. 자, 입소 전에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중간처우의 개념은 자, 중간처우라는 거는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수용자 처우의 인도화와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나온 제도로서 어떻게 시설 내 처우와 그 다음에 사회 내 처우의 중간의 형태로서 결합 형태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자, 장단점에 관련된 것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묶어서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중간처우소에 관련된 사례까지 그 다음에 미국에서 중간처우소 유형까지 같이 이렇게 문제를 다양하게 물어보는 개념으로 출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처우의 장점 같은 경우는 형사제재의 연속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시설 수용 내지 석방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 보호에 어떻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면, 그에 따른 가장 큰 단점은 뭐라고? 국민의 응보적 법감정, 국민의 법적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문제를 접근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형사정책 관련해서 제가 기본서 수업 시간에 늘 이야기했던 서덜랜드 같은 경우는 단독 출제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중에 서덜랜드의 9가지 명제를 물은 형태로서 자, 구명제,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의 구명제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 형태로서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수업 시간에 다루면서도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은 다른 표현으로 분화적 접촉 이론이라고 하고, 자, 서덜랜드의 차별적 이론의 대표적인 백지설 아시죠? 기억나시죠? 어느 집단과의 친밀감을 가지고 차별적 접촉을 하느냐에 따라서 백지와 같은 인간의 본성에 특정 집단의 행동 양식을 배우고 익히는 개념. 자, 이거를 서덜랜드의 백지설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여기서 물어본 거는 구명제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자, 범죄 행위의 학습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가지고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 이건 이명제에 관련된 거. 두 번째 명제. 자, 그 다음에 법 위반에 대한 비우호적 정의에 비해 우호적 정의를 더 많이 학습한 사람은 비행하게 된다는, 자, 6명제에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자, 3번. 범죄 행위가 학습될 때 범죄의 기술, 동기, 충동, 합리화, 태도 등도 함께 학습된다는, 자, 4명제에 관련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금전적 욕구나 좌절 등 범죄 욕구와 가치관의 범죄 행위와 비범죄 행위를 구별해주는 변수가 있다?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범죄 행위도 어떻게? 욕구와 가치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 다른 일반 행동과 동일하나, 자, 일반적인 욕구나 가치관으로는 범죄 행위의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비범죄의 행동을 통해서도, 자, 동일한 욕구와 가치관을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자, 형태로서 4번이 틀린, 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7번 학자들과 그들이 주장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전체적인 학자를 문제는 4개의 선택지 지문을 가지고 물어봤지만, 사실상 학자와 그 개념을 같이 학설을 같이 물어보는 형태였기 때문에 5개의 형태를 물어봤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프레데슨과 호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자, 일반 이론을 물어보는 거죠. 일반 이론에 관련된 거. 자, 모든 범죄의 원인은 낮은 통제력 때문이며 이러한 자기 통제력은 아동기에 형성된다는 일반 이론을 이야기한 거고, 자, 두 번째, 코엔은 합법적 수단이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비합법적 수단에 호소하게 되지만, 이러한 합법적 및 비합법적 수단이 모두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이중 실패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이건 누구지 여러분들? 이거는 누구야? 이중 실패자에 관련된 부분 누구? 클로와드와 오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이죠. 클로워드와 오린의, 자,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을 물어본 거죠. 자,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이고, 자, 그러면 저기 코엔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코엔은 누구? 비행하위 문화 이론을, 자, 비행하위 문화 이론을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코엔. 다시 말해서 중산층의 문화를 거부하는 거를, 자, 비행하위 문화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샘슨의, 자, 여러분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 문제를 공공의 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범죄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자, 샘슨의 여러분들 나이 등급 이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크레스의 경우는 범죄 다발 지역에 살면서 범죄적 집단과 접촉하더라도, 자, 비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좋은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뭐라고? 자아관념 이론에 대한 거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4가지의 선택지 지문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처럼 개념을 정확히 학자가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지, 어떤 개념을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8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 상당히, 자, 교도 작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개념, 그 뜻을,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렵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자, 사실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틀려도 상당수 많은 수험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옳지 않은 부분이고, 자, 이런 문제의 개념을,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과연 앞으로도 출제가 되겠냐,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일에 의한 훈련과, 그 다음에, 자, 일을 위한 훈련으로, 자, 교도 작업은 개념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 일에 의한 훈련에 대한 거는,
자, 일에 의한 훈련은 수용자들이 이를 통하여 어떻게 근로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거를 자, 일에 의한 훈련이라고 보면은 자, 일을 위한 훈련이라는 거는 교도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직업 활동을 위한 일 또는 기술적 능력을 익혀나가는 것을 바로 교도 작업의 개념, 의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교도 작업에 있어서 최소 자격의 원칙은 일반 사회의 최저 임금 수준의 비범죄자에 비해서 훈련과 취업상 조건이 더 나빠야 한다는 것이다. 뭐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물어본 그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9번 봅시다. 9번 같은 경우는 형집행법상 자, 수용자 처우,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권리구제에 관한 문제고 자, 문제는 뭐 쉽게 출제가 됐고 다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 점검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금방 1번 보이죠? 소장은 청원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까? 청원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게 아니죠. 소장은 어떻게 한다?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죠? 개봉해서 아니 된다는 거. 자,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 순회전공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정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전공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거고, 자, 처우에 있어 불복이 있는 경우에 청원할 수 있는 거고, 청원에 따른 결정은 문서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회전공 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모두 말로도 서면과 말이 다 가능하다는 거, 뭐 기본적인 형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올인의 보호관찰 유형에 관련된 건데, 자, 올인의 보호관찰 유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이 유형의 보호관찰관은 주로 직접적인 지원이나 강연 또는 칭찬과 꾸중 등 비공식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사회의 보호, 즉 사회방위와 범죄자에 대한 개인의 개선, 보호를 조화시키고자 하므로 역할 갈등을 크게 겪는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자, 우리 올인의 보호관찰 유형에 있어서는 처벌적, 보호적, 복지적, 수동적 이렇게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이 되는 거고, 처벌적 보호관찰이라는 거는 유형과 처벌을 수단으로 하는 거를 처벌적 보호관찰관의 개념으로 보는 거고, 자, 복지적 보호관찰관이라는 거는 자신의 목표를 어떻게 범죄자에 대한 자, 복지 향상에 두는 거를 복지적 보호관찰관이라고 하는 거고, 수동적 보호관찰관이라는 거는 통제나 지원 모두의 소극적 개념을 수동적 보호관찰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호적 보호관찰관이라는 거는 지역사회 보호와 그 다음에 범죄자의 보호, 양자상의를 망설이는 유형을 바로 뭐라고 한다? 보호적 보호관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면은 크게 어렵게 접근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한 자, 이거는 올인의 보호관찰관 유형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출제가 됐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전전년도 기출인가 해서 한번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였지만 뭐 답을 찾는 데는 무리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11번 보호관찰 대상자 보호관찰 기간에 관련돼서 자,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치료감호법, 그 다음에 소년법, 형법, 그 다음에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숙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령특강 때 주요하게 연도, 자, 그 기준에 관련된 거를, 기간에 관련된 기준을 물어보는 거 형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여러 형태로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금방 4번이 되는 거죠. 4번은 자,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는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같은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 가족유자는 3년. 자, 32조 제1항 2호에 관련 1항에 관련된 거, 1항 2항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두 번째 소년법상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 자,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는 자, 보호관찰 30조 5호에 관련된 내용. 자, 그 다음에 소년법 32조, 그 다음에 33조 2항에 관련된 내용.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형의 집행 및 형집행법상 자 역시 특별한 보호에 관련된 거는 뭐 매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인데 특별한 보호 쪽에서 여러분들 주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걸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보호 조치에 관련된 것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여성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소년 수용자, 노인 수용자 전체적으로 다 섞어서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아주 문제는 되게 잘 출제가 됐지만 자 우리가 특별한 보호 쪽은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자 빈출 조문 특강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뤘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빈출 조문 특강에서 3번 같은 경우 다뤘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어디서 옳은 지문 특강에서 특별한 보호 파트에서 이 지문을 다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소년 수용자가 자 전담 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소년 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자 답이 어디가 될죠? 운영하여야 한답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금방 쉽게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13번 봅시다. 형집행법상 수용자 위생과 의료에 관련된 것. 자 위생과 의료에 관련된 것도 역시 여러분들 뭐 여러 번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 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물어본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금방 찾을 수 있는 부분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 직권입니까? 소장님의 직권으로 치료감호 시설을 이송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의 보고하여 자 어떻게 치료감호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들 금방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역시 여러분들 13번 같은 경우도 4번의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옳은 지문에서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옳은 지문 특강에서 자 적중을 했고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법령 특강에서 여러분들에게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13번이나 12번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료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 작업장 그 밖에 수용소를 청결 유지에 협력하여야 하며 자 위생을 위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자 32조 1항 2항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외부 치료 외부 진료에 관련된 거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거나 치료감호 시설로 이송되거나 자 외부 시설 진료에 관련된 거 37조 4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소장은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에 관련된 거죠.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에 있어서는 자 35조에 관련된 내용을 자 그대로 출제한 이런 형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는 역시 교화 개선 모형에 있어서의 개념을 물어보는 형태로서 자 수업 시간에 부주기수로 자 기본서 수업을 하면서는 아주 많이 다뤘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정답은 금방 자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여러분들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개념 숙지가 되지 않은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담감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갖습니다. 자 교화 개선 모형에 있어서는 자 우리가 교화 개선 모형에 있어서는 자 어떻게 세 가지의 형태로 구분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교화 개선 모형에 있어서는 자 의료 모형과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 적응 모형으로 마지막으로 재통합 모형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의료 모형이라는 거는 범죄 원인에 있어서 의료 모형은 범죄 행위는 선례적 원인의 산물로서 그에 따른 대책에 있어서 자 형사재범 사법제도에서 폭넓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시설의 폭넓은 활용을 권장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적응 모델이라는 거는 범죄자는 병자이지만 어떻게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 시설 수용의 지나친 이용에는 반대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 또한 재통합 모델이라는 건 어떻게? 자, 범죄 문제는 어떤 형태로 문제가 시작된 그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자 그에 따른 대책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에서 자 의미 있는 접촉과 유대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 교정을 강조하는 형태를 나눈 거. 자 그래서 교화 개선 모델은 이렇게 구분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적응 모형이 아니고 뭐죠? 적응 모형이 아니고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
2번은 뭐야, 여러분들? 처우 기법은 주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 아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봅시다. 교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교정 이념에 사실 여러분들 14번과 15번 문제는 잘못 출제한 거예요. 뭐냐면 14번이 출제가 되면 15번 문제 출제하면 안 되거든요. 이 동일한 개념의 형태를 물어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뭘까, 우리가 교재 기본서를 기준으로 보면은 같은 챕터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챕터에서 두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세 문제씩 내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4번 문제가 출제를 할 경우에는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를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옳지 않은 거고, 자, 무력화, 그 다음에 전환에 관련된 교화 개선에 있어서 전환, 그 다음에 형벌 억제 효과, 형벌 억제 효과에 있어서는 처벌에 있어서 확실하고 엄중하고 신속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자,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건데, 집합적 무능력화. 자, 무력화는 3번 지문 봅시다. 자, 3번 지문을 맞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1번이 틀리다는 걸 알아야죠. 자, 무력화는 범죄자가 구금기간 동안 범행할 수 없도록 범행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무력화라고 하지. 자, 그래서 무력화는 다시 어떻게? 집합적 무력화, 무능력화와 그 다음에 선별적 무능력화로 구분된다는 거 다 기억나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답은 금방 어떻게? 1번이 되겠죠. 자, 집합적 무력화는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되는 개인을 구금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자, 이거는 집합적 무능력화가 아니고 선별적 무능력화가 되는 거죠. 자, 직업적이고 상습적인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집합적 무능력화라는 건 모든 강력 범죄에 대하여 장기형을 선고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를 집합적 무능력화라고 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6번 보호소년법에 대해서 옳은 거 찾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거 박스형의 문제인데 조금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이 받아들일 때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도 좀 갔는데, 그래도 1번 기억 같은 게 맞는 거 찾는 거고, 정답은 자, 선택지 지문의 형태인 박스가 4개의 유형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 분류심사원은 수용 정원이 150명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 소년원 및 소년 분류심사원의 기능, 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들. 증대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자, 제6조 1항인 소년원 등의 규모에 관련된 걸 물어본 거고, 자, 니은은 소년 분류심사원장은 자, 유치 소년이 시설의 안정과 수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등, 자, 여러분들 어디 시설의 안정과 그 다음에 수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자, 이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봤던 형태입니다. 자,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기간을 허가한 지방법원 판사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소년부의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구조 3항에 관련된 내용인데 보호처분의 변경 사유에 관련된 건데, 자, 시설의 안정과 질서, 시설의 안전과 수용 질서를 현저하게 물러나는, 자,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어떻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또는 심신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 유산 사산을 포함한다는 거, 포함하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2번 니은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디귿 지문은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에게 하는 징계는 14세 미만의 보호소년 등에게 부과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들, 자, 디귿 지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디귿 지문 같은 경우도 뭐 접근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니을 봅시다. 니을은 자, 출원하는 보호소년 등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하나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연장할 수 있는 연장 여부에 관련된 거. 자, 15조 3항의 징계에 관련된 거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디귿과 니을이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자, 미음 봅시다. 원장은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 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보호소년 등을 호송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가, 포승이나 전자충격기 틀리죠.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전자충격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14조 2에 자, 2항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물어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탈, 난동, 폭행, 자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 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선택지 지문이 자, 아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5개의 지문의 형태로 출제가 됐고 5개의 지문에 있어서 자, 여러분들 눈에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디귿, 니을 다만 전체적인 보호소년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이 되지 않은 수험생들도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7번 봅시다. 17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자, 교도작업에 관련된 교도작업. 자, 교도작업에 관련된 부분이고 자, 교도작업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아까 자, 개념을 물어보는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도작업에 대한 자,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한 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옳은 지문 특강을 통해서 자, 지문이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옳은 지문을 통해서 그 적중한 부분이 있고 자, 그와 별개로 17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외부 기업체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장애가 발생됐을 때에 자, 위로금이나 조의금, 사망 시에 조의금 지급하는 거 이런 거를 관련돼서 전반적인 형태를 물어본 전체의 틀을 가지고 물어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은 자, 여러분들 금방 볼 수 있는 소장은 작업, 부가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만 65세의 수용자를 외부 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자, 그죠? 자, 그러면은 틀린 거는 자, 1번 같은 경우는 어디가 틀렸죠? 자, 소장은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용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 경비 처우급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여러분들 외부 기업체의 어디야? 교정시설 안이라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교정시설 안과 교정시설 외부 두 가지 구분나죠. 그래서 외부 통근기업체에 나가는 걸 우리끼리 얘기할 때 뭐라고 하기로 했지? 통근하기로 했다고 그랬고 버스 타고 간다고 했지. 버스 타고 간다고 했고 그 다음에 도보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소장은 교도작업 도중 부상으로 신체 장애를 입은 수용자에게 그 장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장애가 발생된 후 자, 석방할 때 본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소장은 수용자에게 작업 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교정 성적은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죠, 여러분들. 어떻게? 작업 성적, 교정 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누진처우 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자, 여러분들 누진처우 제도 유형에 있어서는 오랜만에 좀 출제가 된 건데 자,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점수제, 그 다음에 아일랜드제, 그 다음에 잉글랜드제, 그 다음에 엘마이레제까지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지를 물어봤는데 사실 문제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디테일하게 좀 물어보는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래도 상대적으로 물어보는 형태가 있었는데 그래도 1번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1번을 찾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2번 봅시다. 점수제에 대해서는 교도 간의 자의가 개입되기 쉽고 공평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자, 여러분들 고사제, 심사제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수제의 종류 중 하나인 잉글랜드제는 수용자를 최초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그 다음에 강제노역을 시키며 수용자를 고사급, 그 다음에 3급, 2급, 1급, 4급. 자, 여러분들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였죠. 4급의 개념이 아니고 특별급이 들어가 있는 모두 5계급으로 구분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좀 많이 우리 수험생들이 헷갈려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점수제의 종류 중 하나인
엘마이레자는 자력적 개선에 중점을 둔 행정제도로 일명 가마제라고도 하고, 엘마이레 가마는 16세에서 30세까지의 재범자들을 위한 시설로서 수용자 분류와 누진 처우의 점수제, 부정교원과 보호관찰부 가석방 등을 운영하였다. 자, 성인과 소년 모두가 대상이 되는 개념. 자,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자, 형의 집행및, 자, 형집행법에서 징벌, 수용자 상호제도에 관련된 겁니다. 수용자 상호제도에 관련된 징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징벌부가, 그러니까 형집행법 9조 2항의 징벌부가, 그 다음에 112조 5항의 징벌의 집행, 자, 그 다음에 114조 1항의 징벌 집행의 유예, 그 다음에 109조 3항의 징벌의 부과. 자, 수업 시간에 법령 특강을 하면서 아주 뭐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활용을 했다라면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답은 1번 금방 나오죠. 징벌은 징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입니까? 1년? 자, 몇 년?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형집행법 몇 조? 109조 4항의 징벌의 부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20번 봅시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거. 자, 여러분들 이거 뭐 물어본 거지? 이거? 자, 여러분들 이거는 자, 스미크라의 보호관찰 유형에 대한 거를 물어본 거죠. 스미크라의 보호관찰 유형에 관련돼서 물어본 건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게 뭐 매년 출제됐던 그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스미크라의 자, 스미크라의 보호관찰 유형에 있어서는 역시 여러분들 네 가지 형태로 나눠지죠. 자, 전통적 모형과 두 번째는 어떻게? 프로그램 모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옹호 모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들, 자, 중개 모형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전통적 모형이라는 건 통제를 중시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모형이라는 거는 보호관찰관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거. 그 다음에 옹호 모형은 사회기관의 획득을. 그 다음에 중개 모형이라는 거는 외부 자원의 활용을 물어보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금방, 자, 몇 번? 4번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용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보호관찰관의 자, 유형, 모형에 관련된 거로서 크로프톤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 거고, 스미크라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자, 내용을 잘 보시면은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쉽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기본서를 충실히 본 수험생들은 여러분들이 접근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싶지만, 자, 기본서를 충실히 보지 않은 수험생들은 좀 부담감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21번 봅시다. 21번 같은 경우 기후 허가에 대해 기후에 관한 기후 요건에 관련된 걸 물어본 건데, 자, 기후 요건을 가지고 물어본 건데, 이거는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형태였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 당황스럽고, 또한 문제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않으면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도 좀 어느 정도 걸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험생들이 좀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자, 이거는 전에 한번 기출 유형으로 출제가 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접근을 했다라면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아무튼 자, 기후제도, 기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일반 기후와 그 다음에 특별기후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냐 안 알고 있냐, 그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를 가지고 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현재 5년 동안 복역 중인 중병비 처우급 수용자의 갑의 경우에, 자, 소장은 갑의 딸이 혼례를 사유로 기후를 허가할 수 있다. 자, 갑의 딸의 혼례의 경우야. 갑의 딸의 혼례의 경우니까 특별기후 사유가 되는 거죠. 특별기후 사유가 되는 거고, 자, 그럼 특별기후는 어떻게? 형집행기관, 그 다음에 경비처우급의 다른 요건 없이, 자, 존재가 되므로, 자, 소장은 갑의
딸이 혼례를 사유로 규를 허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할 수 없다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10년 동안 복역 중인 일반 경비 처우급 수용자 을은 자, 교정 성적이 우수하다. 자, 이 경우 소장은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규를 허가할 수 없다. 자, 무기형의 경우잖아. 무기형의 경우니까 자, 무기형의 경우죠. 무기형의 경우. 자, 무기형의 경우니까 무기형의 경우는 어떻게? 7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교정 성적이 자, 7년이 지나고 교정 성적이 우수하면 일반 규 요건이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개방처우급이나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자나 또는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 경비 처우급까지도 자, 일반 교육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된다? 허가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완화경비 처우급 수용자 병은 이 시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범죄로 인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3년 동안 복역 중이다. 자, 이 경우 소장은 병의 교정 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아들의 군입대를 사유로 한 규를 허가할 수 없다. 이거 맞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4번이 조금 난해했을 거야. 4번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5개월 동안 복역 중인 개방처우급의 수용자 정이 자, 장모가 사망했어. 장모가 사망했고 자, 소장은 정의 교정 성적이 우수하다면 1년 동안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교우 허가를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장모가 사망한 경우니까 이게 일반 교우 요건이냐 특별 교우 요건이냐 이거 물어보는 개념이었거든. 자, 그죠? 일반 교우냐 특별 교우냐를 물어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 장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 교우 사유로서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사망한 때 자, 이런 경우니까 답은 어떻게 되는 거지? 허가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나씩 키를 잡고 자, 징역 18년 그 다음에 무기형 이런 키를 잡아갖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문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규 요건을 알지 못했거나 규 허가 요건을 알지 못했거나 그 다음에 그 허가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거를 모른다면 이 사례 문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수험생들이 부담감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염두해서 문제를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봅시다. 자, 형벌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형벌 목적에 관련된 건데 자, 여러분들 응보형주의는 개인의 범죄에 대하여 보복적인 의무로 형벌을 가하는 거고 자, 교육형주의는 범죄인의 자유박탈과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응보형주의에 의하면 범죄는 사람의 의지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응보형주의는 뭐지?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어떻게? 정기형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강조하는 것을 바로 자, 응보형주의죠. 그러면은 범죄는 사람의 의지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환경 및 사람의 성격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은 실증주의 시각에 따른 어떻게 사회학적, 심리학적 원인론을 물어본 겁니다.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금방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봅시다. 전환제도의 장점이 아닌 거를 물어봤습니다. 전환제도의 장점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자, 전환제도라는 거 뭔지 알죠, 여러분들? 전환제도에 있어서는 자, 전환제도의 장단점까지 같이 묶어서 물어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전환제도라는 거는 형사사법기관이 어떻게 통상의 형사 절차를 중단하고 어떤 형태로 자, 이를 대체하는 절차에 의하여 범죄인의 처우를 하는 제도를 바로 전환제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전환에 관련된 거는 자, 낙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많이 했죠. 자, 경찰의 단계에서 검찰의 단계에서 법원의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교정의 단계에서 이런 사례를 들어갖고 설명을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전환제도의 장점에 있어서는 범죄자에 대한 보다
인도적인 처우 방법이며 또한 낙인의 효과를 줄일 수 있고 세 번째는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을 줄여 범죄사법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이야기한다면 단점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 사회 통제망이 확대되고 또 다음에 재범의 위험성을 증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범죄 원인 제거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형사사법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봅시다. 24번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보호처분에 관련된 거. 자, 여러분들 자, 소년법 32조 어떻게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련된 거 다 아시죠? 이거 뭐 틀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틀린 사람은 정말 안 됩니다.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안 되는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 보호관찰의 단기 보호관찰. 자, 보호관찰의 단기 보호관찰 4, 5처분이고 1년이며 연장 가능 불가능, 연장 불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 같은 경우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 의료재활소년, 이게 여러분들 개정된 내용이죠. 자,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는 거. 자, 몇 호 처분? 7호 처분이고, 자, 6개월이면 연장 가능, 불가능, 연장 가능, 6개월에 한해서 연장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장기 소년원 손처는 자, 10호 처분으로 12세 이상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초과 금지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니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보호자 감호위탁. 자, 1호 처분이고 몇 분은 뭘? 6개월이고 연장, 6개월에 해서 연장 가능한 거. 자, 2호 처분은 뭐? 수강명령이고 12세 이상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 3호 처분은 사회봉사 명령으로서 14세 이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 단기보호관찰 5호 처분인 5호 처분은 장기보호관찰이며 자, 2년이며 1년에 한해서 연장 가능하고 자,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에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거로 6개월이며 6개월 연장 가능하고 자, 8호는 1개월 이내에 소년원 송치로서 5호 처분과 병합이 가능한 거고 자, 그 다음에 9호 처분은 단기 소년원 송치로서 6개월을 초과 금지한다는 거.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문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자, 박스형의 형태로서 자, 찾는 그런 개념의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5번 봅시다. 범죄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거. 자, 퀸이는 대항범죄 예로 살인을 들고 있다. 자, 퀸이는 대항범죄 예인가요? 아니죠. 살인을 들고 있는 거는 대항범죄가 아니고 적응범죄. 자, 그 다음에 넥클래스의 범죄를 유발하는 압력 요인으로 불안감을 들고 있다. 넥클래스의 범죄를 유발하는 압력 요인이 아니고 배출 요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중화기술, 사이크스의 중화기술 이론에 대한 건데 세상은 모두 타락했고 경찰도 부패했다고 범죄자가 말하는 것은 책임의 부정인가? 자, 여러분들 이거는 위에 사람들에 대한 비난. 자,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죠. 비난자에 대한 비난에 해당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4번 부모 등 가족 구성원이 실망할 것을 우려해서 비행을 그만두는 것은 사회 유대의 형성 방법으로서 애착에 의한 거.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1번부터 25번까지 제가 여러분들 이제 기출 해설의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뭐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고 큰 틀에 관련된 것만 설명을 했고 앞부분에 시험 유형의 개념에 대한 거를 좀 집중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나머지는 정답 위주의 형태로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이제 본 수업할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줄 건데 전반적으로 흐름의 혜택은 이렇게 출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좀 당황했던 부분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20문제가 출제됐을 때 우리가 앞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법령 위주의 출제 포인트가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설적인 부분이 보통 이제 4개, 5개, 6개, 7급 같은 경우 많이 나올 때가 이제 6개 정도까지 이렇게 출제를 해왔던 부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22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자,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출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놓쳐서는 안 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9급의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계속 법령 위주로 출제가 쭉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의 형제 패턴으로 간다라고 본다라면은 9급은 법령 위주의 수업 패턴을 잡는 게 공부 학습 패턴을 잡는 게 유리할 거고 7급 같은 경우는
자, 이론적인 개념 정리에 대한 부분도 놓쳐서는 절대 되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의 패턴은 법령에 대해서 특히 형집행법 같은 경우는 형집행법의 교정 관련 법령 쪽에서는 평균적으로 10문제 가까이를 꾸준하게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놓치지 않고 접근해 간다면은 반드시 교정학 때문에 여러분들이 낭패를 보는 그런 부분은 생기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7급 준비했던 올해 2021년도 7급 공채를 준비했던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이제 그 예상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합격 예측 시스템에 내 성적을 넣고 좋은 성과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된다라면은 빠르게 여러분들 체력 단련과 그 다음에 면접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준 선생은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그 2021년도 7급 기출문제 해설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